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쓰레기라던 전문가들 수백조 광맥 터지자 화들짝. 2. 세계 최고 갑부 빈살만의 권력. 3. 세계 1위 작심하니 무섭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세계 경제는 자원 경쟁을 넘어서 자원 독점까지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중심에 서 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자원 경쟁에서 선두주자의 위치를 빼앗길 수 없다고 생각하여 가격 통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세계 경제를 자유롭게 조작하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러한 행동이 향후 자원 무기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각국의 자원 민족주의를 자극하여 국제 정치와 경제 질서에 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라며 걱정할 정도였는데요. 실제로 작년 중국 정부는 사전 공지 없이 요소와 마그네슘 수출을 제한해 관련국들이 피해를 본 적도 있었죠. 그런데 그들의 계획은 한 나라에 의해 허무하게 막혀버렸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었는데요. 한국이 숨겨놓은 카드 한 장에 그들의 계획은 철저히 망가졌고 전 세계는 한국의 선구안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중국의 계획을 망가뜨린 건 다름 아닌 태평양 지역에 한국이 소유한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땅덩어리 하나였는데요. 대체 한국이 소유한 땅이 어떤 위력을 지니고 있었는지, 그리고 천하의 중국이 어째서 앞으로 암울한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됐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테슬라의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SNS에 게재한 푸념이 인터넷상에서 한창 화제가 되었는데요. 세계적인 갑부인 그조차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가격의 광물 가격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리튬 가격을 보면서 미친, 인세인 가격이라는 표현까지 할 정도로 엄청난 가격 폭등에 테슬라는 비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실제 채굴과 정제에 직접 대규모로 진출해야 할지 모른다. 라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한숨 짓게 만든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광물로 유명합니다. 전기차 가격의 3040%를 차지하는 부품이 전기차 배터리인 만큼 리튬의 가격 상승은 전기차 가격의 상승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리튬은 구할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인 굉장히 희귀한 자원인데요. 테슬라가 주로 의존하는 수입처는 바로 막대한 양의 히토류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그러나 미중 무역 갈등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쳐 자원전쟁은 가속화되었고 히토류 보유국이라는 타이틀이 미래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면서 중국은 의도적으로 수출량을 줄여나가기 시작했는데요. 리튬 채굴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의도적으로 높이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만행과 더불어 팬데믹 사태도 히토류 생산의 걸림돌이었습니다. 히토류를 캐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동원되어야 하지만 전염병으로 앓아누운 이들은 일을 할 수 없기에 목표 생산량을 채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중국의 공장을 짓고 수급에 있어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외부 요인에 의해 히토류 수급이 어려워 판매에 지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의 피해자는 앞서 나온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그의 푸념이 시사하는 것은 앞으로 미중 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며 테슬라와 같은 피해 기업들, 더 나아가 피해 국가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 외에도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 이들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안정적인 수급처를 찾는 데 혈안이었는데요. 그중 하나인 포스코 역시 안정적인 자원 수급을 위해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리튬 광산을 물색했습니다. 그러다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여모를 발견해 가능성을 보고 리튬 광산 개발에 착수하며 업계를 한바탕 들썩이게 만들었죠. 생각 이상으로 많은 양의 리튬이 묻혀있는 것을 발견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져 미래 경쟁에 있어 리튬 부족으로 인한 곤란을 겪지 않게 되었습니다. 해외 100% 수입에 의존하던 리튬 소재를 국산화할 수 있다는 기쁜 소식. 하지만 모두가 포스코와 같은 행운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전기차 제조업체 및 배터리 생산업체들은 더 많은 양의 히토류를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간절한 지금 한국에게 대형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태평양 땅에서 예상을 웃도는 엄청난 양의 히토류를 캐낼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한국은 한반도 외에 여러 해외 영토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 중 하나가 바로 태평양에 한국 땅이 있다는 사실인데요. 하와이 근처에 위치한 클라리온 클리퍼톤 해역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 지역은 해저에 있는 단열대가 위치한 곳으로 각종 광물은 물론이고 심해 자원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이곳의 가치를 특유의 선구안으로 알아본 대한민국은 곧바로 선행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공해 지역을 담당하는 국제해적기구 ISA는 분담금을 낸 한국에게
클라리온 클리퍼톤 지역 일부분의 땅을 내어주었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3천만 달러, 하나로 약 334억 원을 주고 투자한 이 땅은 한국에게 있어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한국이 허가받은 땅의 약 50%인 7만 5천 제곱킬로미터를 단독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 것인데요. 이 땅에는 여러 심해 자원들, 두 종류를 비롯해 산호와 물고기 종류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검은 황금, 만간단계가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이 만간단계를 한국이 독점적으로 캐낼 수 있게 됐습니다. 추정치로 약 5억 6천만 톤이 묻혀있는 이 지역은 매년 300만 톤씩 채굴한다고 가정하면 100년 이상 이득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200조 원이 넘는 가치를 지닌 곳입니다. 코발트, 니켈, 구리 등이 함유되어 있는 광물인 만간단계는 여러 광물이 결합되어 있어 분해하는 데 섬세한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그 기술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개발할 수 있고, 전 세계에서도 한정된 국가만 제대로 개발을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은 세계에서 기술력은 물론이고 분해 능력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국가입니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의 채굴 능력을 줄을 서서 배워갈 정도로 그 탁월함은 세계에 정평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까지 탐색만 하고 개발에 지지부진했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인 개발과 분해에 나서게 되면서 희토류로 산업을 장악하려던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앞서 나가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이 확보한 광구는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태평양 마젤란 해역에도 한국은 만감각 투자를 한 바 있었고, 현재 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존 자원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한 후 자원을 본격적으로 채굴한다면 클라리온 클리퍼톤 지역보다 더 막대한 이득을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압도적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인도양 중앙해령 열수광상을 포함해 피지, 톤가 지역의 열수광상 지대를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 지역 역시 지질검사와 채산성 테스트만 통과한다면 바로 한국이 자원을 캘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리 투자하고 영유권을 가진 태평양 해저산들 중 하나 역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남태평양의 톤가에서 해저 화산 대폭발 사건이 발생했는데, 톤가 주변에 새로운 섬들이 생겨나고 있고 작은 섬의 면적이 커지는 이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이렇게 새로 생겨나는 섬들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명확히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현재 국제법상 외딴섬이 영토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단순히 바위 같은 토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나 풀이 자라고 농업개발이 가능한 식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국가 소속의 공무원이나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자급자족하며 거주가 가능해야 외딴섬이 영토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섬이어도 암초 취급을 받는데요. 이미 있는 섬도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데 갑자기 솟아난 화산섬은 국가에서 영유권을 주장하기 더욱 애매합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관습이 있는데 바로 공해 해저에 있는 해산을 먼저 선점한 국가가 새로 솟아난 화산섬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2000년대부터 화산 활동이 활발한 톤가 해역의 해산을 선점했는데요. 바로 장보고 해산입니다. 현재 이 일대 화산 활동으로 화산섬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장보고 해산도 수면 위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만약 장보고 해산이 떠오르면 한국 정부는 제일 먼저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일대 화산 지역에서 나오는 자원들을 선점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한국령 섬으로 인정받는다면 태평양 일대의 배타적 경제 수역까지 설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수많은 국가들이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존 자원이 많지 않은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등 희토류 빈국들이 오히려 한국에게 도와달라며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중국은 자원을 이용해서 세계를 호령하려던 움직임을 멈추고 한국에게 함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기차 수요는 가히 폭발적이며 그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와 이에 수반되는 자원 수요는 지속적으로 폭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서 자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한국이 오히려 일찍부터 투자한 해양 영토를 기반으로 성장하자 중국은 한국에 꼬리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의 주요 희토류 광산지대는 물론이고 아프리카 주요 희토류 광산지대까지 사들이며 희토류 독점을 노리던 중국 입장에서는 경쟁자로 떠오른 한국까지 포섭하려 드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한국과 달리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하게 된 한국은 중국의 요청을 받아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미국 측도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연락을 취해 향후 경쟁에 있어 중국을 배제하고
한국의 자원 및 기술 체인과 미국 기업이 결합해 세계 시장을 선점하자고 먼저 제안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한국이 순식간에 세계 경제의 축이 될 국가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휘두르려 하는 국가는 국제사회에서도 신뢰도가 바닥인 국가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으로 일궈낸 지금의 대한민국의 발전을 응원합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최근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세계 6위의 군사강국으로 올라선 한국이 중동에서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9일 영국의 중동 전문 매체인 미들이스트 아이는 사우디 정부가 한국과의 군사동맹을 필사적으로 강화하고 나섬에 따라 중동 지역에 엄청난 파급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중동 지역의 자원과 안보를 쥐락펴락해왔던 미국의 패권이 한국으로 통째로 넘어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거두절미하고 냉전이 한창 진행되던 1970년대부터 한국과 사우디는 경제와 정치적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심화시켜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그 당시에 현대와 삼성을 비롯한 수십 개의 한국 기업들이 수많은 건설 노동자를 사우디에 파견함으로써 막대한 중동 특수를 누렸고, 이를 통해 한국의 경제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체는 반세기 가까이 이어져 왔던 두 나라의 긴밀한 관계는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두 나라는 인프라에 대한 석유와 달러의 단순한 교역을 넘어 사우디가 필요로 하는 한국의 우수한 첨단 전자와 통신을 비롯해 방위산업에 이르기까지 확장적인 파트너십으로 전환했다. 특히 이 매체는 지난해 1월에 한국 대통령이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사우디를 국빈으로 방문함으로써 마침내 두 나라의 관계가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고, 이는 사우디 정부가 자국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가장 우선시하는 촉매제로 여겨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11월에 한국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에 대한 단방 차원에서 한국을 전격적으로 방문한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 기업들과 무려 300억 달러, 37조 원에 달하는 비즈니스 계약을 일사천리로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다방면에 걸쳐서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쳤다는 것입니다. 그는 특히 방위산업과 인프라 그리고 건설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진행된 논의는 석유 수출을 넘어 경제를 다변화하겠다는 사우디의 비전 2030 계획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영국의 중동 전문 매체인 ME는 5천억 달러, 620조 원 규모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또한 사우디 정부의 배려로 한국 기업들이 독점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지난해 11월에 있은 사우디 왕세자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건설과 석유화학을 비롯해 제약과 농업, 그리고 게임과 에너지 분야까지 망라하는 26건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계약을 한국 기업과 맺은 것만 놓고 보더라도 그 같은 상황을 여실히 증명해준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사우디 정부는 여기에 더해 자국의 첫 원자력 발전소 사업은 물론이고 군사력 증강에 있어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최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사우디의 이 같은 전방위적인 관계 강화를 놓고 유독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가 한국과 사우디의 관계 강화를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에 발생한 여러 외교적 이슈로 인해 한국과 사우디를 상대로 한 미국 정부의 외교 관계가 연일 악화일로로 치닫게 됨에 따라 결국 한국과 사우디의 관계 강화를 미국 정부가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영국의 중동 전문 매체인 ME는 당장 사우디 정부만 하더라도 이미 2021년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할 당시부터 사사건건 격렬한 대립을 이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지난 2018년 당시에 자국 정부의 비판적인 사우디 언론인이 튀르키예 주재 사우디 대사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겪은 것을 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빈살만 왕세자가 벌인 일이라며 사우디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반발한 사우디 정부는 지난해에 미국 정부의 원유 증산 요구를 무시하고 러시아의 원유 감산 행렬에 동참함으로써 결국 국제 원유 가격이 급격하게 치솟는 상황을 연출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우디 못지않게 한국 정부 또한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와 여러 정치적 오해를 쌓아왔고,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이 사우디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미국의 정부 인사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한국의 직전 정부만 놓고 보더라도 당시 중국과 격렬한 대립을 펼치려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외교 노선을 통해 동북아 번영을 도모하려고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과 화해하라고 한국 정부에게 거센 압박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이에 수긍하기는커녕 오히려 일본 정부가 한반도에서 저질렀던 침략 행위에 대해 그 어떤 사죄나 배상 없이는 절대 화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한미 관계도 극도로 긴장된 상황을 유지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 매체는 지난해 5월에 출범한 현재의 한국 정부 또한 마찬가지로 바이든 행정부와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에 미국의 하원 의장이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노구를 이끌고 한국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이를 외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데다가 급기야 가진해 9월에 뉴욕에서 있은 한미 정상의 48초짜리 스탠딩 회담에서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외교적 파장을 몰고 오는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기어코 미국의 정치인들과 언론 매체들로부터 상당한 비판이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미국의 군사동맹을 비판하는 저명한 평론가인 더그 벤도우는 지난 10월에 이들 두 나라와 미국과의 관계를 재평가할 것을 촉구하는 글에서 대한민국의 특권의식이 사우디만큼이나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중동 매체인 ME는 한국과 사우디를 상대로 맺은 미국의 동맹구조는 아직까지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전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현재 미국 정부가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 강화를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방위산업만 하더라도 나토를 비롯해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동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 공급처로 자리 잡고 있는 데다가 미국의 방산기업들 또한 한국의 최신 기술을 접목하고 방산무기를 곰도르로 개발함으로써 동맹국들의 상호 운용성과 전반적인 역량 강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있는 사실을 비춰봤을 때 미국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고 한국과 갈등을 빚게 된다면 미국의 세계 전략에 크나큰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매체는 현재 미국 정부로서는 한국과 사우디가 미국의 동맹구조에서 벗어나지 않길 바라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현재 한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한국의 방위산업이 세계적인 무기공급 국가로서 놀라운 성장을 거듭함에 따라 혹여나 중동 지역에서 미국 기업들을 제치고 독점 체제를 구축하지 않을까 미국 정부가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 8위의 무기 제조국이며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전투기와 미사일을 비롯해 자주포와 탱크, 그리고 소형무기 등의 수출이 177%나 증가했다. 특히 이 매체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해가 갈수록 엄청난 급성장을 거듭하는 것은 현재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각국에서 한국제 방산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도입 시기가 한없이 늦어지는 값비싼 미국제 방산무기보다 한국제 방산무기의 품질과 가격이 더 매력적일 뿐더러 인도시기 또한 상당히 빠르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 매체는 유럽에서의 이 같은 상황에 더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중동의 주요 국가들 또한 최근 들어 미국제 방산무기 대신 한국제 방산무기를 대거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이미 지난 2021년에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한국을 통해 지대공 미사일 천궁이을 35억 달러 규모로 도입키로 한 데 이어 지난해 3월에는 사우디 정부가 하나디펜스와 8억 달러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사우디 정부는 의명의 한국 기업 3곳과 9억 8,900만 달러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 그 판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마도 민감해서 인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사우디 정부가 이미 2013년부터 한국과 다방면에 걸친 군사협력을 추진해왔던 만큼 한국의 방위산업이 유럽에서 뿐만 아니라 사우디에서도 미국 기업들을 제치고 독점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시간 문제와 다름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쨌든 한국의 군수품 수출은 록히드 마틴과 레이시온 같은 미국 기업들에게 계속해서 속쓰림을 일으킬 것이다. 더군다나 이 매체는 정작 미국 정부마저도 나날이 더해가는 군수물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10만 발에 달하는 포탄을 다금이 구매한 사실을 놓고 봤을 때
중동 지역에서 더해가는 한국의 독점 체제는 앞으로도 더 강력하게 구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결국 영국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부단한 노력과 정진을 이어왔던 우리의 저력이 오늘날 세계 초강대국이라 일컬어지는 미국마저도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광경을 연출하고 있음을 매우 사실감 있게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명실상부 반도체 강국입니다. 그러한 한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3나노 파운드리 반도체 양산에 성공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최근 삼성전자가 유럽 최대의 종합반도체 연구소인 아이맥과 손잡고 기존의 2차원적인 반도체를 넘어 3차원적인 반도체 생산에 도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또 한 번 화제가 됐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신기술 개발로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K반도체의 의상에 세계 여러 기업들은 한국 현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세계 반도체 장비 1위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가 경기도에 생산 연구개발 R&D 센터를 짓기로 합의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어플라이드의 CEO인 게리 디커스는 한국 반도체에 대해 최고라고 치켜세우기까지 했다고 하죠.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 반도체의 성장을 견제하며 2019년부터 수출 규제를 해왔는데요. 수출 규제 3년. 오히려 역효과가 나 일본의 소부장 기업들이 탈일본을 선택하며 한국 공장에 투자하는 등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의 뒤쪽 면을 활용하는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또 한 번 화제가 됐습니다. 이는 곧 기존 2차원, 2D적인 반도체를 3차원, 3D로 확장하는 것인데요.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2025년 2나노미터, 2027년 1.4나노미터 공정에 도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선 3나노미터 공정에서 게이트 오러라운드, GAA라는 새 구조를 처음으로 상용화한 만큼 2나노미터 공정에서도 현재 1위 기업인 TSMC의 기술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는데요. 지난 27일 반도체 업계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나노미터 공정부터 웨이퍼의 뒤쪽을 활용하는 기술인 BSPDN,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BSPDN은 기존 반도체 성능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고안된 기술로 지난 2019년 벨기에 루벤에 있는 유럽 최대의 종합반도체 연구소인 이맥이 제안한 개념입니다. 반도체는 전기 신호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류를 어떻게 흘려보내는지가 곧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의 성능과 효율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공정 미세화가 진행될수록 전류 흐름 처리 기술은 더욱 중요해졌는데요. 이전 기술만으로는 그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그 한계를 처음 해결한 것은 2011년 인텔이 상용화한 핀팻 구조였습니다. 전류가 지나가는 통로를 3개로 만들어 마치 지느러미처럼 볼록활 철 모양으로 배치한 것인데요. 핀팻 구조 역시 더 세밀한 회로에서는 이전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개발된 기술이 바로 GAA 기술입니다. GAA 기술은 기존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전류가 흐르는 통로 상하좌우, 사면을 돌아올 처럼 감싸는 방법을 도입했는데요. GAA 구조 특성상 전류의 흐름성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보다 더 세밀한 회로를 그리는 게 가능해졌지만 기술을 상용화한 회사는 없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삼성전자가 GAA를 개선하여 MBCFET라는 구조를 독자 개발해 3나노미터 공정에 적용하기 시작했고 초미세 공정을 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경쟁 업체인 TSMC는 3나노미터 공정까지 기존의 핀팻 구조를 유지하고 그 이하 공정부터 GAA를 도입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삼성전자가 3나노미터 양산을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양산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으며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GAA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기술로 여겨지는 BSPDN 개발에 도전장을 내민 것인데요. BSPDN은 전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구조를 바꾸는 방식에서 더 나아가 웨이퍼 뒤쪽에 전기 전달을 위한 새로운 구조들 짜는 방식의 신기술입니다. 현재 반도체가 웨이퍼 한쪽만을 사용하는 2D 형태라면 BSPDN은 웨이퍼의 앞뒤를 모두 사용하는 3D 형태죠. 웨이퍼 전면에는 논리적인 연산 작업을 수행하는 로직 기능으로만 채우고 후면에는 전력이나 신호 전달을 수행하는 라우팅 기능을 넣습니다. 그로 인해 기존의 로직과 전력, 신호 라우팅이 모두 빡빡하게 들어가야 했던
웨이퍼 전면에 여유가 생기게 되고 그만큼 더 세밀한 회로를 새길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이맥 2세계 최고 권위의 반도 학회인 VLSI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BSPDN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기존의 웨이퍼 전면만으로 만들어진 반도체에 비해 성능과 효율 모두 월등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BSPDN 기술에 더욱 세밀한 회로를 적용한다면 초미세 공정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벨기에 루벤 이맥 본사를 찾아 루크 반 덴 호브 이맥 최고 경영자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분야의 최신 기술과 연구개발 방향 등을 논의했는데 업계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2나노미터 공정에 관한 얘기가 오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SPDN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개념의 기술이기 때문에 이를 완성하기 위해 반도체 전체 공정에 대한 혁신도 필요한데요. 기존보다 훨씬 더 정교한 공정 기술이 도입돼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삼성전자의 BSPDN 기술 도입 소식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3나노미터로 앞선 초미세 공정 경쟁에서 한 발짝 멀리 나가기 위해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해석된다며 기술을 주도하는 회사라는 신호를 시장에 던져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K반도체의 의상에 세계 여러 기업들이 한국 현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세계 반도체 장비 1위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조가 경기도에 생산 연구개발 R&D 센터를 짓기로 합의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어플라이드의 CEO인 게리 디커스는 한국 반도체에 대해 최고라고 치켜세우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게리 디커스는 반도체 업계에서 대표적인 지한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1980년대부터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며 K반도체의 성공을 예견했다고 하죠. 그는 한국은 1980년대부터 반도체를 성장시키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며 한국에 훌륭한 인재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K반도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부터 이미 엄청난 잠재력과 능력을 봤다면서 한국은 넘치는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와 실행력, 열정을 통해 실제로 반도체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리더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7월 어플라이드는 우리 정부와 경기도에 R&D 센터를 짓기로 합의하고 한국에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게리 디커스는 한국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가까이 가는 건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그 투자 배경을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경기도에 지을 최고 수준의 R&D 센터는 협업을 넘어 직접 인재 양성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방한이 한국 투자 결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게리 디커스는 미국을 대표해 한국을 방문한 소감으로 변곡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반도체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변곡점이 됐다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기차 등 반도체는 이미 모든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고 앞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 반도체의 성장을 견제하며 2019년 극자외선 EUV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통제해 우리나라에 치명적인 피해를 줬는데요. 수출 규제 3년. 오히려 역효과가 나 일본의 소부장 기업들이 탈일본을 선택하며 한국 공장에 투자하는 등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죠. 최근 일본의 반도체 화학 소재 기업인 JSR은 생산 연구개발 R&D 한국 현지화에 나섰습니다. 지난 17일 JSR은 한국에 있는 자회사인 JSR 일렉트로닉 머티리얼즈 코리아 JEMK의 지분을 전량 인수한다고 밝혔는데요. JEMK는 JSR이 2014년 국내 소재 유동회사인 페리코퍼레이션과 합작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고객사에 반도체 소재를 수월하게 공급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입니다. 당시 페리는 전체 지분의 60%, JSR은 40%를 투자해 JEMK를 세웠는데 이번 인수로 JSR은 페리의 지분까지 전량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이번 JSR의 인수는 반도체 주요 소재 생산 연구 현지화를 본격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JSR은 최첨단 반도체 공정인 EUV 노광의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활용하는 포토레지스트의 60%부터 70%가 JSR 제품일 정도로
국내 반도체 생태계에서 JSR의 존재감은 상당한데요. 생산 시설과 R&D 설비가 한국에 갖춰진다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생산 라인 운영과 첨단 제품 개발에서 우위에 설 수 있게 됩니다. JSR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인수에 대해 회사는 반도체 소재 사업에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것이고 각종 제품을 빠르고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SR의 현지화 추진 외에도 이미 다양한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기업들이 국내 생산 현지화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데요. 지난해 도쿄일렉트론, TEL은 2천억 원을 들여 국내에 연구개발 거점을 마련했으며 도쿄오카공업, TOK은 2019년 인천 송도에 포토레지스트 생산 라인을 마련해 일찌감치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신에스화학도 TOK와 주문자상 표부착 생산, OEM, 방식 포토레지스트 생산을 타진하고 있으며 스미토모 화학은 올해 국내 자회사인 동우와인캠을 통해 포토레지스트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핵심 소재의 생산 현지화가 이뤄지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반도체 강국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